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주창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고려대학교 김중원 교수님께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nd Imitation Learning이라고 해서 이제 어, 실제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고요. 네, 김중원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LG전자에서 주임 연구원에 계시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인텔을 거쳐서 중앙대학교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김종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층 강화학습의 응용과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 즉 모방학습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저명하고 학문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신 교수님들께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이론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응용이나 이제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연구가 이제 머신러닝 연구에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웹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우 상단의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학습 혹은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브 카테고리로 보시면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주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데이터만 주어져 있다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표현해주는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이름표까지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수행하면 우리는 그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이제 인공신경망이 되겠는데요.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킬 때는 인풋과 아웃풋 벡터를 주고, 즉 인풋은 데이터, 아웃풋 레이어는 레이블 이렇게 주면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즉 인공신경망을 통한 학습이라 함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좀 더 깊이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보이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만으로는 우리가 그 히든 레이어가 없는 인공신경망, 즉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인공신경망에 들어오면서 이제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넌리니어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의 그런 비서형성이 증가하니까 좀 더 우리가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딥러닝이 파워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든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연산을 해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웨이트 팩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컴퓨테이션 관점에서는 오버헤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교사 학습 혹은 반교사 학습, 비지도 학습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고 그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벡터로 만든 다음에 벡터들 간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학습을 한다면 그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제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설명드릴 때 항상 드리는 예제가 여러분의 조카나 자녀분들의 신생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생아한테 이러한 마이크를 주면서 이거 먹는 거 아니니까 먹지 마라고 말을 하더라도 신생아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입에 갖다 대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신생아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몇 가지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에 대한 벡터가 머릿속에 있어요. 음식물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건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구나 라는 먹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벡터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받았을 때 제가 비록 레이블링을 해서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라는 레이블링을 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으니까 레이블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순수한 이 데이터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이걸 벡터로 만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먹는 것들의 벡터와 유사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를 입에 대보는 행위가 되겠죠. 입에 딱 대보고 이거 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벡터들과는 음식물의 벡터들과는 많이 다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같은 클러스터에 넣지 않고 다른 클러스터에 넣게 되고, 만약에 오판을 하게 돼서 이게 먹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정말 위험하게 뭐 동전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시밀러리티 연산, 즉 벡터들 간 유사도 판단해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은 클러스터 안에 넣는 겁니다. 이것처럼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 벡터로 표현한 것을 그들 간의 시밀러리티 연산을 통해서 같은 클러스터링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검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보 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 구글 같은 데서 검색 엔진에서 어떠한 문장을 검색했을 때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걸로 벡터를 만들면 기존에 인덱싱이 되어 있는 웹페이지 문서들 간에서 가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벡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벡터들 간의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유사도가 높은 애부터 보여주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의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주로 이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정보 검색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원의 축소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통계적인 기계학습 혹은 패턴 인식을 공부하시면 PCA LD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어서 벡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벡터들이 과연 그 사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인가, 혹시나 이게 TMI, 투머치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과와 바나나 정도를 구별하면 되는 정도인데, 즉 사과의 클러스터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색깔 정도면 충분하니까 뭐 되게 쓸데없는 정보들, 즉 크기나 모양이나 뭐 원산지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래서 디멘션을 축소를 하는데, 디멘션을 축소할 때 피처를 셀렉션해서 필요한 부분만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저차원의 스페이스를 매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차원의 스페이스를 매핑하는 게 저기서 보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기반의 디멘션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양쪽에 대해서 일단 봤는데요. 주로 두 가지는 일단 한 번의 의사결정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냐 바나나냐 슈퍼바이즈 러닝, 아니면 이게 먹는 거냐 먹을 수 없는 거냐 언슈퍼바이즈 러닝, 한 번의 의사결정만 하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액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이 시퀀셜하게 있습니다. 즉 시퀀셜한 스토캐스틱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른 상황으로 가고, 또 그 액션을 취함에 있어서 내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부분으로 또다시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골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전체 큐뮬러티브한 익스펙티드 리턴이 맥시마이즈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한 번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게임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로봇 내비게이션,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뭐 설명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기 보시는 이제 그 뉴럴넷의 히든 레이어를 만드신 1969년에 펄셉트론이라는 책에서 뉴럴넷에서 히든 레이어를 고안하신 이제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그보다 15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스토캐스틱 뉴럴 애널로그 리인포스먼트 컴퓨터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제일 먼저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뭐 동물의 뭐 행동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뭐 그렇게 말도 하고,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에 사용된 게 가장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태양계를 쭉 지나가면서 그 행성들의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그런 궤적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이제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이기 때문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을 태워버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태워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게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인 예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9학번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 이제 98학번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던 게 이제 로봇 축구였습니다. 로봇 축구에서 사용되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이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MDP나 그런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제 좋아 보인다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퀀셜한 액션의 디시전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주된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러닝이라든지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포뮬레이션이나 프레임워크가 고정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디파인하고 그 액션에 어소시에이션이 돼 있는 리워드를 어떻게 디파인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만 정해주면 정해진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돌면 이제 그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은 그래서 보면 많이 사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MDP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공학과 2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오퍼레이션 리서치에 보면 한 챕터로 나올 정도로 이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고 이론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지금 2010년대에 왜 2020년 혹은 20년에 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 강화학습이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강화학습을 인공신경망과 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점화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솔루션 어프로치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이제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폴리노미얼 타임도 아니고 MP에 가는 익스포넨셜도 아닌데 그 가운데 있는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랑 좀 비슷한 컴플렉시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적을 때에는 얼추 폴리노미얼 타임에 근사하는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는데 스테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그 연산량이 매우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딱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하고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자동차 공장에 있는 팔 하나짜리 도색하는 팔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팔에 궤적을 계산하는 강화학습을 짠다고 한다면 페인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동차의 전체를 다 페인팅을 해야 되고 시간도 제일 빠르게 해야 되는 궤적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이건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팔 하나짜리 로봇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로봇의 경우는 스테이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점화식으로 포뮬레이션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면 이제 끝나는 문제고 스테이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타임에 근사하는 결과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우리가 2016년에 3월에 알파고가 나온 것처럼 알파고처럼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를 연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강화학습 문제를 풀 때 뉴럴넷을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뉴럴넷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보는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거고요. 즉 1,10, 2,15, 3,40이라는 세 개의 동그라미 샘플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들을 제일 근사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우는 인터폴레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보관법, 한문 말로는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쟤는 뭐냐면 딱 보시다시피 점이 몇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선은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되니까 주어진 점들을 모두 다 통과하는 선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치 해석을 학부 때도 듣고 석사 때도 듣고 박사 때도 들었는데 저 폴리노미알의 인터폴레이션만 계속 배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식은 이 폴리노미알 기반의 인터폴레이션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어차피 점 2개를 통과하는 선을 구해라 그러면 직선일 것이고 점 3개를 통과하는 선을 구해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일 거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폴리노미알 즉 다항식이라는 걸 가정하는 상태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넌리니어 펑션 인터폴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이게 폴리노미알 기반의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점 3개를 지나니까 2차 방정식을 꾸며놓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파란색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점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 2 넣고 그 다음에 20, 2 넣고 15, 그 다음에 3,40이니까 x에다 3을 넣고 y에다 40 넣고 이렇게 하면 식이 3개가 나오죠? 식이 3개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솔루션이 코에피션트 3개니까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저 3개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간단한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뉴럴넷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인풋 벡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색 X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만나게 되면 히든 레이어 웨이트 W 서브 1을 곱하고 행렬 곱셈을 하고 더하기 B 서브 1이라는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서 넌리니어리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만나니까 W 서브 2를 행렬 곱셈을 하고 B 서브 2를 더한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을 씌우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를 만나니까 W 서브 5와 B 서브 5를 곱하고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 넌리니어 함수를 씌우면 그게 최종 결과인 녹색의 Y가 됩니다. 녹색의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즉 왼쪽에 보시는 저 뉴럴 넷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산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저 파란색이 이 전장에서 말했던 코에피시언트 같은 겁니다. 즉 저 뉴럴 넷이 일종의 그냥 함수라고 한다면 저 함수에서 인풋에 해당하는 빨간색 벡터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녹색 벡터, 즉 빨간색 x와 녹색 y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저 파란색 값들, 개수들을 구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x랑 y에다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밀어넣고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 값들을 구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x와 y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가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미지 100만 장을 넣고 y에다가는 똑같은 이미지 100만 장인데 미세먼지가 없는 데이터를 y에 다 밀어넣으면 그러면 학습이 다 끝났을 경우에 그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저 W 서브 1, B 서브 1, W 서브 2, B 서브 2, W 서브 0, B 서브 0 모두 다 그 개수가 될 것이고 그 개수가 잘 학습이 됐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그 관계를 규명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넌리니어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주는 것이고 딥러닝처럼 히든 레이어가 20개 이상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책에서는 항상 이제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여기 검은색의 굵은 글씨처럼 이제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x와 y 간의 함수를 근사해 준다. 즉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저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기 이제 강학습 문제를 푸는데 이제 그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으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그냥 풀어버리면 그럼 뉴럴넷을 풀자라고 한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저 빨간색 X에다가는 스테이트 정보를 밀어넣습니다. 즉 이세돌이 지금까지 바둑을 뒀던 대국을 다 집어넣는다면 자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이세돌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를 저 빨간색 X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Y에 해당하는 액션.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를 집어넣고 Y에 해당하는 액션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바둑의 대국을 다 밀어넣으면 저기는 파란색 개수값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어떠한 새로운 스테이트에 들어오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세돌이 했던 그런 액션에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액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것인가를 y로 도출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컨셉을 가지는 뉴럴넷으로 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논문에 다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논문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심층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X라는 게 1차원 벡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뉴럴넷인데 뉴럴넷은 인풋 벡터 항상 1차원이죠. 근데 인풋을 멀티 디멘셔널하게 받을 수 있는 게 CNN이죠. 그래서 CNN 같이 멀티 디멘셔널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둑판에 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따라서 저기에서 우리가 알파고를 보면 이건 강화학습이지만 심층 강화학습이고 뉴럴넷으로는 CNN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NN에 대한 자세한 디스크립션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알파고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이 강화학습 구조는 이세돌이랑 거의 비슷하게는 행동하지만 이세돌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액션을 도출한 다음에 그 도출한 액션에서 중간에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사용해서 주변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는지 서치를 하고 더 나은 솔루션이 있으면 그걸 업데이트함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개런티를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위에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샘플링 알고리즘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이제 장영수 교수님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포닥하실 때 썼던 논문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릴랜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장영수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샘플링 알고리즘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 뭐 그런 페이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큐러닝 기반의 가장 심플한 강화학습을 풀고 싶다고 한다면 저 인풋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정보를 넣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액션을 넣는데 n 가지의 액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y에 해당하는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액션 자체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q 밸류라는 그러한
리워드 값을 넣습니다. 저 리워드 값을 넣고 저렇게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펑션이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저 노란색의 파라미터들이 다 찾았으면 새로운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리워드 값이 n개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개런티하는 액션을 뽑아주면 그게 바로 Q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딥Q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DQN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응용 분야를 치면 이제 저렇게 강화학습을 딥러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저는 이 기존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했었고 왼쪽은 프로액티브 캐싱, 오른쪽은 UAV 코디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들인데요. 이제 DDPG라 부르는 정책 기반 강화학습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프로액티브 캐싱이 뭐냐면 일단 캐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자원을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저 파란색의 원통에서 이제 비디오 자원을 받아옵니다. 그게 이제 백본에서 받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딜레이가 적겠죠. 근데 저렇게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정해져 있으면 자동차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모빌리티 패턴이 자동차는 전진만 할 거니까 내가 그 다음 캐시는 누가 되고 그 다음 캐시는 누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프로액티브 캐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캐시 노드와 통신하고 있으면 좀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캐시, 조금 지나면 세 번째 캐시로 갈지 다 알고 있으니까 미리 자원을 예약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겠다는 건데 자원을 예약할 때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비워놔야 되고 그 비디오 그 컨텐츠의 컴프레션 레이쇼, 그 청크의 컴프레션 레이쇼는 얼마만큼을 정해야 될지를 이제 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장에서 말했듯이 강화학습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액션과 리워드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비디오 화질이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것보다 유저의 경우에는 그 비디오가 끊기는 현상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로서는 이제 프로즈니스라 해서 우리가 우리가 K 번째 청크를 플레이백 받고 있는데 K 번째 청크의 플레이가 끝나기 전에 K 플러스 1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잠깐 끊겨 있게 되겠죠. 그래서 K 번째 청크의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K 플러스 1의 청크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차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면 잠깐 비디오가 멈춰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프로즈니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로서 에버리지 비디오 퀄리티와 패킷 드랍 레이트를 세팅해주면 저것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 것은 네거티브, 어느 것은 포지티브 이렇게 설정해주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듯이 액션은 비디오 퀄리티와 넥스트 홉의 캐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익스텐션을 위한 멀티 UAV 코디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드론들이 이제 모바일 이동 기지국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5G 밀리미터 웨이브 시스템을 산정을 한다면 28기가도 있고 38기가도 있고 24기가도 있고 60기가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60기가의 백그라운드에서 60기가를 가정합니다. 근데 60기가를 가정하면 이제 5G는 아니고 이제 백홀이나 아니면 이제 와이파이 시스템이 좀 더 맞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밀리미터 웨이브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최고 단점이 뭐냐면 초당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레이시 기가bps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라인 오브 사이트가 보장이 돼야 되고 블로키지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28기가나 38기가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나온 논문들에 의하면 페네트레이션 로스나 패스 로스나 아니면 블로키지나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는 실험적인 논문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은 이제 블로키지에 취약하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0기가를 가정하면 100%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기지국을 많이 디플로이 한다 그래도 음영 지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벽에 딱 가려져 있으면 그 벽 뒤에 있는 사람은 시그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영 지역이 많이 발생해 있을 텐데 그런 음영 지역마다 이제 드론이 가서 이제 저는 UAV가 가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의 커버리지를 넓히는 게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워드와 액션만 세팅해주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유저들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나의 라인 오브 사이트 커뮤니케이션의 링크가 개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이게 리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의 스테이트는 보시다시피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 그리고 빔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디렉셔널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그 방향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테나의 방향과 그 드론의 위치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리워드는
일단 드론이 벽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주어진 지오메트리에서 벽에 부딪히는 컬리전을 발생한다면 네거티브 리워드, 그 다음에 드론끼리 부딪히게 되면 그거 역시 네거티브 리워드, 라인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포지티브 리워드,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설계를 해서 우리가 트래젝토리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겠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드론이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가거나 혹은 로테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액션 스페이스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PDF라 안 보이는데 이게 속된 말 이게 움짤입니다, 움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가운데 있는 녹색이 이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검은색들은 다 벽입니다. 지금 저 파란색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이 중앙에 있는 기지국이 되겠고요. 저 기지국이 벽 뒤에 있는 하늘색 유저와 저 벽 뒤에 있는 녹색 유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왼쪽으로 날아가고 녹색은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빙빙빙 돌게 됩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거 보면 그러면 가운데 기지국에서 빨간색 드론을 원바운드 치고 저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라인 오브 사이트 링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홉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저 녹색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 녹색을 치고 저 뒤에 있는 녹색 유저에게 데이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원바운드로 투홉으로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 링크 두 개를 형성하게 되니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드론들의 포지션을 정해주는 게 이제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제가 중앙대 있을 때 했었는데 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중앙대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이제 건물마다 높이가 다 다른데 높이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3D 지오메트리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이 강화학습이 수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할 때 더 많은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었고 사실 자율주행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활용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CML에서 2018년에 튜토리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튜토리얼을 칼텍의 이성유 교수님과 그 박사과정인 황리라는 분이 이제 2시간 동안 튜토리얼 한 유튜브 비디오와 강의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2018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제 ICML에서 세르게이 레빈이라고 이제 강화학습 쪽에서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UC 버클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UC 버클리와 구글 브레인에 계신 분인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원래는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강의도 저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Imitation, Prediction and Model-Bas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이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가 게임 AI를 만들 때 프로 게이머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걸 이제 AI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이제 3개 유닛이 오른쪽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프로 게이머 3명이 팀플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팀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강화학습으로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에이전트를 설계하면 아무래도 나의 액션 스페이스는 축구공을 한번 발로 차면 리워드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공을 발로 차야지 축구니까. 그러면 모든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공 한번 발로 차보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축구처럼 공 하나 날아가면 이제 해성처럼 그대 쫙 달아붙게 되는 양상이 나올 텐데 근데 멀티 에이전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 간의 코오퍼레이션을 해서 누구는 수비수를 하고 누구는 미드필더하고 누구는 공격수를 하고 누구는 골키퍼를 하는 걸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학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질문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한 명의 유저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뭐 쇼트트랙 같은 데 보면 이제 승부 조작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금메달을 따고 싶다. 그러면 감독이 정해 줍니다. 너는 3명이 팀플이라면 너는 누구를 넘어뜨리고 너는 누구를 넘어뜨리고 가운데 있는 너가 금메달을 따라. 그러면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명의 플레이어가 코오퍼레이션에서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감독 혼자 다 하고 액션 스페이스만 3차원 벡터로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싱글 에이전트 강화학습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감독 혼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돌렸지만 액션이
첫 번째 에이전트 액션, 두 번째 에이전트 액션, 세 번째 에이전트 액션으로 세 개로 나눠가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세 명이 코오퍼레이션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제 코오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 해서 2017년 ICML에 나온 논문이 되겠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프로게이머 3명을 잡아다가 이제 호텔에 가둬놓고 이제 밥만 주고 군만두만 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스타크래프트만 죽어라 시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스타크래프트에 덤프를 뜨는 거예요. 스크린샷과 미니맵을 막 뜹니다. 그러면 이런 스크린샷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이런 스크린샷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옵니다. 다 모아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넷의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처럼 뉴럴넷의 인풋 아웃풋으로 스테이트와 액션을 쫙 밀어넣으면 아주 새로운 스테이트가 나오더라도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3명의 액션이 취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 논문에 항상 처음 나온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인데요. The goal of imitation learning is to train a policy to mimic the expert's demonstration. 즉 뭐냐면 전문가들의 데몬스트레이션, 전문가의 시연을 미믹, 따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팔러시를 트레이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그 3명의 잡아온 프로게이머가 정말 잘하는 애들이다, 뭐 이윤열 뭐 이런 애들이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 뭐냐면 못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그 트레인한 데이터와 유사하게 된 게 목적이고 이제 그걸 제일 먼저 시연한 게 이제 딥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파워풀하냐면 제일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강화학습에서 리워드 값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워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강화학습이 정확하게 동작을 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를 한다. 누구는 수비수의 리워드, 수비수의 액션을 위한 리워드, 누구는 골키퍼의 액션을 위한 리워드, 그런 값으로 정확하게 쉐이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하기 위한 리워드 쉐이핑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리워드 값이 몰라도 강화학습을 돌릴 수 없을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3명의 프로게이머들 안에 어떤 리워드가 숨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가, 그 안에 숨어있는 리워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미테이션 러닝은 일단 리워드 값을 바로 직접적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도곡동을 올 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도곡동까지 올 때 가장 빠른 길로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막 이게 칼치기를 하면서 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는 지금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김중원의 데이터다. 그러면 김중원의 운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게으르니까 차선 변경을 많이 안 한다. 그럼 이제 쭉 한 길만 달릴 겁니다. 이것처럼 뭔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세이프 러닝 비슷하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유효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냐면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쯤에 ICML에 좀 나왔던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저 제일 위에 보시는 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MDP입니다.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인데요. MDP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주어진 리워드 값들이 있을 때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맥시멈 리워드를 개런티하는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게 이제 MDP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다. 만약에 방금 계셨던 뭐 주창희 교수님을 따라하고 싶다. 그럼 제가 주창희 교수님을 딱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으면서 주창희 교수님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그 액션을 취해서 또 어느 스테이트로 가시고 이거를 제가 쭉 관찰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과연 저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리워드가 있길래 저런 액션을 취하는 걸까라는 저 리워드를 거꾸로 찾아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 연구를 했냐면 그 정말 유명하신 그 앤드류 교수님, 콜세라 머신러닝 강의를 하셨던 앤드류 교수님이 그분의 연구는 도대체 뭘 하셨을까? 그분이 박사 때는 뭘 하셨을까 찾아보면 그분이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으실 때 했던 연구가 바로 저 이미테이션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논문 1998년, 2001년, 2002년에 있었던 ICML 논문을 보면 다 앤드류 교수님이 일저자로 있는 논문이고 이제 그분의 박사기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한 리워드를 역추적하는 연구는 포뮬레이션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컨버즈가 되고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은 컨벡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옵티멀하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리워드를 구할 수 있다까지 증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깨알 같은 커멘트를 뭐라고 달려있냐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SVM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커멘트도 논문에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단점은 아니고 이게 멀티 에이전트의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리워드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까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컨버전스가 이제 개런티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논문은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없기 때문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던 연구니까요. 그러면 이미테이션 러닝 중에서 가장 쉬운 알고리즘은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행동 복제라는 알고리즘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스케어예요. 최소 자승법. 저기 식에서 박스에 있는 식에서 빨간색들은 뭐냐면 익스퍼트 트레젝토리입니다. 내가 학습하고 싶은 트레젝토리예요. 쟤를 따라하고 싶어요. 저 빨간색을 따라하고 싶은데 나는 저 파란색이에요. 아까부터 우리 파란색은 강의 교환에서 파라미터였습니다. 파이는 지금까지 많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강화학습의 팔러시가 되겠습니다. 파이 서브 세타는 지금까지 또 많은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듯이 저거는 뉴럴넷으로 학습시키는 에이전트가 되겠고 세타는 그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다음 괄호 열고 S는 뭐냐면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스테이트이 S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학습을 시킨 팔러시가 있을 텐데 그 팔러시가 익스퍼트의 팔러시와 빼기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제곱을 해서 부호를 날리고 그 차이만 봤을 때 아규먼트 민 그 차이가 미니멈이 되게 즉 0이 되면 제일 좋은 거겠죠. 0이 된다는 건 뭐죠? A 서브 캐피털 E랑 파이 서브 세타 오브 S가 동일할 때 0이 되겠죠. 즉 저 두 개가 완전 똑같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한 세타를 구해라. 왜냐면 세타가 아래첨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트를 구하라는 건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소리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뉴럴넷을 학습을 시켜서 주어진 S에서 너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이 익스퍼트 액션과 동일하게 파라미터를 학습해라. 그 소리가 아주 당연하게 비헤비어 클로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성능도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아주 괜찮은 알고리즘입니다. 뭐 깨알같이 커멘트를 붙이자면 이 자동차에서도 뭐 잘 동작하는데 뭐 항상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듯이 얘가 갑자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프로세저가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은 스탯으로 날아가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폼이면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미테이션이 어디 쓰는지 하나씩 예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스타크래프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정보로서 저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니맵과 스크린샷을 뜹니다. 미니맵과 스크린을 보면서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오고 그 익스퍼트들 즉 프로게이머들의 액션 그 바로 아래에 파란색 글씨처럼 셀렉트와 드래그를 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행동은 유닛 셀렉트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겠죠. 스테이크와 액션을 다 셋을 만들어서 그 밑에 있는 트레이닝 셋이라는 데다가 캐피털 D로 S,A로 다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익스퍼트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저 파이 서브 세타 즉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겠죠. 학습이 잘 됐으면 특정한 스테이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액션이 도출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미테이션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프로게이머 예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 앞에 게임방은 어떨까요? 대학교 앞에 게임방, 고대 앞에 게임방에 가서 게임방 PC를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미테이션 러닝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앞에 게임방은 고대 학생들은 다 써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액션은 특색에 맞게 이미 다 뭉그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프로게이머들이라고 해서 프로게이머들이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 건데 그러니까 익스퍼트란 말을 쓴 건데 특정한 또 동일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다 다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액션이 이제 모으게 되면 통계적으로 로브 라지 넘버에 수렴하게 되면 그냥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표준 편차에서 그냥 랜덤하게 액션을 취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트레이닝하는 목적이 없죠.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누구나 다 쓰는 범용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구하는 데이터 셋은 하나의 스탯에 대한 액션이 다 다를 거고 그 액션이 굉장히 많아지면 정규분포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값을 찾느니 그냥 정규분포에서 랜덤 샘플링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입니다. 즉 이미테이션 러닝 하는 건 뭐냐면 익스퍼트 시스템이에요. 어떤 전문가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액션을 정의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중원의 자동차다. 그러면
운전을 한다는 액션은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몇 도를 꺾는다. 스티어링 휠 저 액션이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밟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뉴럴네스 학습시킬 때 액션이라고 부르는 그 아웃풋 레이어에 들어갈 데이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입력 데이터는 뭐냐? 뭐 전방 카메라에서 받는 이미지, 아니면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 이런 센싱 값들이 이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중원이 5년 동안 자동차를 탔다.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탔다. 김중원의 자동차는 제가 뭐 술을 마셔서 뭐 대리운전 선생님께서 타지 않는 이상 항상 저만 타니까 저에 대한 데이터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김중원의 드라이빙 액션은 뭐, 특정 상황에서 액션은 뭐, 이게 다 데이터로 모아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데이터를 5년 동안 모았으면 그걸 학습을 시키면 김중원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입력받는 전방 카메라,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나의 액션을 어프록시메이션해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자율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는 ADAS 시스템, ADAS라 그래서 안전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렇게 운전의 액션 자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전 시스템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운전자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안전 상황을 그 ADAS 시스템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앱스트랙트 폼으로 가져온 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생각을 좀 넓혀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디 논문이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논문도 못 쓰고 이제 저는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데디케이트된 디바이스에서 쓰는 거예요. 자동차는 저만 쓰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러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자동차가 렌트카라면 특정한 액션에서 취하는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취하는 액션이 그 렌트카를 빌렸던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액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학습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핸드폰은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쓰는 디바이스가 뭔지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면 제가 이제 패턴을 이렇게 딱 열어서 이제 핸드폰에 이제 씁니다. 그 김중호는 주로 카카오톡이랑 뭐 페이스북이랑 뭐 유튜브만 본다. 그리고 시퀀스는 어떻게 되고 그 각각의 앱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뭐 몇 분이다. 통계적으로 뭐 표준 편차는 얼마다. 이런 게 정보가 다 모여져 있으면 그 유저의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비밀 패턴을 누군가 어깨 넘어서 봐서 안다 하더라도 그 패턴으로 열고 앱을 사용하면 나의 패턴과 굉장히 다르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다시 한번 인증을 거치게 만들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2, 3년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2년 전인가 모비시스에 비슷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은 뭐 이미테이션 러닝까지 쓰진 않지만 간단한 패턴 매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을 증가시킨 논문이 한 2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제 그 마취과의 이제 이영철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영철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연구실과 같이 연구를 할 때 주셨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일단 IRB 인증을 받은 그리고 좀 어느 정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서울대 의대 그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했던 4년치 이제 마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마취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의사가 이제 마취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투약을 하는 익스퍼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즉 메디컬 AI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제가 중앙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받을 때 그 실제로 그 이영철 교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다 데이터를 파싱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웹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이제 DB화를 시켜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인증 절차를 다 거친 데이터죠. 스테이트 정보는 이제 BIS, BP라 써 있는데 저건 뭐냐면 BIS는 심박수, BP는 블레드 프레셔, 즉 혈압입니다. 즉 실제로 마취과 전문의들은 그 환자의 심박수랑 혈압을 보고 이제 마취약 투약을 결정합니다. 마취약 투약은 주로 액션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PPF가 이제 프로포폴이 되겠고 이제 RFT에는 레미펜타닐이라는 두 가지의 마취약이 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신문에 자주 나오니까 이미 다 아실 거고 RFT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두 개를 이제 양을 조절하면서 이제 실제로 마취과에서 넣는데요. 그럼 이론은 간단합니다. 심박수, 혈압 보고 그 데이터에 매칭이 되는 프로포폴의 양과 레미펜타닐의 양을 우린 주입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봐왔던 핸드폰 예제나 자동차 예제나 스타크래프트 예제는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가 바로 변합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액션을 취하면 이제 유닛 부대 지정에서 유닛들이 움직이면 스테이트가 바뀌죠. 자동차도 제가 액션을 취하면 바로 자동차의 그 제어가 바뀝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액션을 취하면 바로 바뀝니다. 근데 저 마취약이라는 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바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초 지나서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얘가 딜레이드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몸은 딜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액션을 취해서 저 BIS랑 BP가 변하는 걸 보는데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았어. 안 변했네? 또 투약, 또 투약, 또 투약하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딜레이드 시스템인 걸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해 줘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데 PK/PD 모델이라서 그 약물 독성 모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의 몸에 어떤 약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시켜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일단 베이스라인을 깔아놓고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강화학습을 설계된 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 되겠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 PPF라 부르는 프로포폴과 RFTN이라 부르는 레미펜타닐 저 두 개는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즉 뭐냐면 저 두 개의 액션이 인디펜던트 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프로포폴 많이 넣으면 레미펜타닐 좀 적게 넣어도 됩니다. 레미펜타닐을 많이 넣게 되면 프로포폴 좀 적게 넣어도 돼요. 이렇듯 두 개의 인풋이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풋 두 개 간의 관계가 넌리니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 두 가지, 즉 사람의 몸은 딜레이드 시스템이다. 두 번째, 저 두 가지 액션은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핸들링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 결과가 뭐 저널에 리뷰 중이고, 지금 현재 그 IRB 인증을 거쳐서 올해 여름 지나서 가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만든다 해서 AI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화면에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양으로 주입하라고 보여주면 실제로 이제 전문의가 투입을 하면서 이 주어지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 값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겠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 연말에는 이제 의과대학 쪽의 저널에 투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ICML 2019 워크샵 AI for Autonomous Driving과 이스카이 2019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적용했던 저희 연구실 첫 번째 연구 사례인데, 사실 이미테이션 러닝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게일이라고 있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을 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겐 아키텍처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테파노 교수님이 이제 만든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그 뉴립스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사이테이션이 거의 한 600, 700 될 정도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주 큰 이제 성능을 보이는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미테이션 러닝은 다 겐 기반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건 뭐냐면 자율주행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이시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저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현대의 트레이닝하는 구조는 대부분이 이제 멀티코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저희도 이제 GPU를 사용하고 멀티코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편미분을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 학습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니까. 근데 편미분이라는 연산은 멀티코어로 패러럴라이즈 하기에 별로 좋은 연산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편미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수학자라시는 주창희 교수께서 혼자 편미분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을 텐데, 그것처럼 코어 한 명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멀티코어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자라는 게 이 논문이 제시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즉 뭐가 되냐면, 코어가 GTX 1080 쓰십니까 혹시? 데스크탑에 GTX 1080 쓰면 뭐가 가능합니까? 이제 밤마다 오버워치가 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에 GTX 1080을 딱 쓰면 코어가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냐면 1152개가 들어있어요. 1152개가 랜덤 샘플링 합니다. 주어진 에러 바운드를 가지고 랜덤 샘플링을 막 100개씩 했다. 그러면 총 11만 5,200개의 랜덤 샘플이 나와요. 그래서 저 샘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가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1만 5,200개의 랜덤 샘플 데이터 중에서 제일 유저의 비헤이비어가 똑같은 애, 유사한 애를 한 명 1등을 뽑아내면 내가 편미분을 돌면서 학습하는 것보다 그게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UC 버클리랑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한 게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에이전트가 트레이닝 하는데 실제로 편미분을 하지 않고 나는 멀티코어에서 주는 랜덤 샘플 데이터를 쫙 뽑아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야,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얘가 제일 좋네. 378번이 제일 좋아. 그럼 걔를 뽑아오면 걔가 이터레이티브하게 편미분을 하면서 구하는 솔루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미분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멀티코어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놀고 있는 코어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덤한 서치를 하게 되면 회색 커브처럼 리워드가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포스드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의 돌매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일보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이미테이션 러닝보다 좀 더 빠르게 수렴을 하지만 옵티멀 밸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목적은 비슷했고 게일도 옵티멀리티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 훌륭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게일보다 더 낮진 않지만 일단 수렴은 좀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원래 파워포인트에서는 움직이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제 PDF라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요. 저 가운데 보이는 저 빨간색 자동차가 저희가 제안하는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 이름을 멋있게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게일을 돌린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붙여놓은 다음에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다는 의미로 랜더마이즈드 어드버서리 이미테이션 러닝을 해서 자동차 관련된 논문이니까 레일 해서 이름을 좀 멋있게 붙였는데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돌려보면 시뮬레이터로 돌립니다. 이거는 이제 짐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자율주행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겠는데요. 저 가운데 보이는 빨간색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레일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그 자동차에서 전방 카메라로 보이는 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자동차 움직이는 비헤이비어를 보고 얘가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느냐 아니냐라는 걸 뭐 정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칼치하듯이 막 차선을 막 변경하지는 않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마다 차선을 이렇게 바꾸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건 지금 PDF라서 안 보이는데 파워포인트를 보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화학습을 뉴럴넷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쓸 수도 있다. 언제? 스테이트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없을 경우에 뉴럴넷이 가지는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강화학습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워드가 없이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만 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이고, 이미테이션 러닝은 특정한 익스퍼트의 액션을 미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의료 행위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남았는데 예. 네, 그 간단한 질문 아직 없었던 걸로 판단해서 오늘은 일단 빨리 끝나긴 했지만 그냥 이대로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 되나요? 네,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끝마치고 그리고 오늘 했던 그 비디오들은 저희가 녹화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어나운스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디오가 제공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적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